우리 계속해서 128페이지에 문제 좀 풀어볼까요? 문제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얘는 14%가 아니라 25%인 거 아시죠? 2번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 틀린 말이죠. 그냥 이자소득은 꼭 사업자가 이든 말든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요. 3번 12월 31일에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3월 말이 소득세를 준 걸로 보고 원천징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인데 이 배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11월부터 12월까지 안 줬으면 내년 2월 말에 준 걸로 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4번에 법인세 가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되는 것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하는 걸로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일 때는 신고한 날이고 이거는 뭐냐면 결정이나 경정해가지고 소득금액이 바뀌면 그때나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죠. 5번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라. 이게 너무 쉽게 맞았죠. 5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면 사업장 현황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 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번이 말도 안 되는 오답이고요. 2번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도 이거는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도 이제 적용하게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인데 이 사람은 6월 말까지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5번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옆에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1번 일용직 있는 사람 할 필요 없죠. 2번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게 300만 원 이하이면 할 필요 없고요. 3번의 총 연금액은 1200만 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4번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도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5번의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8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연합을 비교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은 모든 법인의 중간연합 대상, 근데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만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 있는 사람은 중간연합 같은 거 절대 할 필요가 없죠. 2번에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소득세법은 그냥 무조건 1년, 0년주의로 가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연합 기간이고요. 3번 법인세법은 직전 연도의 실적 기준하고 중간연합 실적 기준의 선택의 원칙이고 소득세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작년 세금의 절반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원칙이겠죠. 4번 법인세법은 소액 부징수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은 30만 원이면 소액 부징수고요. 5번 보시면 법인세법은 중간연합 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고지납부인데 소득세법은 플러스 5개월 주니까 11월까지가 고지납부가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중간연합 의무자는 중간연합 세액을 중간연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자진납부해야 한다. 5개월인데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해당되십니다. 아까 제가 이론 설명에서 설명했죠. 3번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죠. 이거 맞는 설명이군요. 5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하죠. 나머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1절 결정, 징수, 환급,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입니다. 11.1의 결정과 경정이죠.
우리 1점에 제가 화살표에 써놨죠. 결정 경정은 다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거죠. 납세 의무자가 아닌 국가에 의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놨네요. 아시겠지만 우리 법소부 모두 다 각각 어떤 날짜까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와서 내 금액을 확정해버리는 것을 일단 결정이라고 하죠. 무신고할 때는 결정을 받습니다. 양가로 1번 결정인데, 확정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거 무신고죠. 한마디로 무개념 종결자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5월 31일까지 신고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말고요. 장사하시는 분은 5월 31일까지 신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안 하시면 결정받아요.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기일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양가로 1번의 경정은 그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 금액에 뭔가 이상하면 국가가 와서 세금을 고쳐버리는 걸 경정이라고 하죠. 내가 이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할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이게 고칠 경자라고요. 그래서 경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의한 확정신고 및 국가에 의한 결정이 잘못된 경우 이를 고치는 절차고요. 1번에 신고 내용에 탄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러면 고쳐준다고요. 2번에 연말정산 내용에 탄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해도 경정 들어옵니다. 여기서 지금 원천징수 의무자는 은행이나 회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좀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근로소득자 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것도 경정 들어오고요. 4번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토는 지급명세서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요. 5번 기타 사유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돼도 이때도 경정 들어옵니다. 2점 보시면 결정과 경정 방법인데, 일단은 무신고에서 국가가 확정해주는 결정이든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신고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고치는 경정이든 양가로 1번 실지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찍어서 숫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나와서 실제로 세금을 실지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하라고 돼 있죠. 양가로 2번 추계조사 없으면 찍어야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일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라고 부르죠. 양가로 3번의 추계금의 계산 방식에 단순 경비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기준 경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만 나오면 나오죠.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또는 복식부기 의무 기준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기준 경비율보다 이번 페이지의 단순 경비율이 조금 더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직전과세 기간에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이 박스 공식에 의해서 우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옆 페이지의 반가로 2번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그나마 단순 경비율보다는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이 기준 경비율이 됩니다. 박스 밑에 꼽표시 1번, 이 경우 주요 경비 빅3를 빼주는데요. 이 주요 경비라는 것은 고정자산을 뺀 나머지 원재료 등의 매입비용,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임차료, 한마디로 내가 음식점이라면 그 음식점에서 월세 나가는 금액 있죠. 3번은 인건비, 이 세 가지 정도는 화살표 보시면 아무리 추계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즉 추정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빼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까 세 가지 금액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11.2의 가산세죠. 가산세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2%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는데,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한 달 안에 빨리 제출하면 1%고요. 증명불비 가산세 가운데 세로 보시면 3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간이형 수준 받아오시면 오른쪽 세로에 잘못 받아온 금액에 2%까지 가산세가 붙고 있고요. 양가로 3번에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죠.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건국가액의 1%, 미발급이나 가공계산서 수수하거나 위장계산서 수수 시에는 2%인데 가로 열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이외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1%짜리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무기장가산세는
분모분의 분자로 일단 무기장한 금액을 안분한 다음에 20%까지 가산세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중요한 건 없네요. 네, 그 외에는 중요한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3번에 전자계산서 발급명송 불성시 가산세가 0.6%와 0.5% 또는 0.5% 1%짜리 또 있는데요. 뭐 이것도 설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개정됐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135페이지 줄 1번에 보시면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준 다음에 그 원천 징수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하고 근로, 퇴직, 봉사료는 내년 3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자나 배당 기타 소득은 내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니까 1분기 거는 4월까지,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까지, 4분기는 내년 1월까지 해야 하는데요. 보다시피 꽃표시 2번 보시면 4월, 7월, 10월이고 하나는 내년 1월이 아니라 2월 말일까지라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점의 징수와 환급 좀 들어가 볼게요. 징수와 환급은요,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징수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 미납된 소득세액을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보시면 중간연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할 자가 해당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때, 2번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때도 우리 3개월 이내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기한에 미납부나 미달납부 시 원천징수 세액의 가산세까지 더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의행이나 회사한테 징수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고요. 3번의 환급을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종합퇴직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해버리거나 혹시나 다른 국세나 가산금이 체납된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충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3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이죠. 1점 보시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 의무의 범위인데 이거는 법인세 첫 시간에 설명하는 표니까 뭐 다시 설명하진 않고요. 여기서 주에 보시면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서 그 나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이거 외국법인에 해당하고요. 2번 보시면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고 3번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 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외국법인에 해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직접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단체도 외국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의 범위인데 열거주이어서 요 양가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 양가로 8번까지는 뭐 굳이 암기하시거나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왼쪽 세로의 제목 위주로만 간단하게 빨리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3번 보시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 종합소득, 반가로 1번 국내 사업장이 있어버리면 그냥 종합과세를 합니다.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어도요. 근데 반가로 2번에 국내 사업장도 없고 부동산 소득도 없으면 별 수 없이 그냥 소득을 줄 때, 이 외국인한테 소득을 줄 때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 의무가 끝나고요. 반가로 3번에 인적 용역소득 특례라고 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확정신고에 하면 반가로 2번에 해당하더라도 그냥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가능하죠. 이 세 가지 정도의 종합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고, 양가로 2번 비거주자의 퇴직 양도소득은 이런 경우는요, 계속 종합소득하고도 또 관계없는 거니까 일회성이라는 성격으로 봐서 국내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류과세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과세 방법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 비거주자 외국법인에서는 국내 사업장의 범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양가로 1번 고정사업장, 국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했으면 요거는 고정사업장에 있는 걸로 보고 국내 사업장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종속 대리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 본사가 있는 벤츠가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우리나라 현지법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시장성이 있는지, 만약에 벤츠 코리아를 만들면 동네는 어디에다가 결정하면 좋을지를 독일말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대리인으로 둬가지고 그 사람이 시장 초기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과 본사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벤츠 코리아를 딱 진입을 할 거라고요. 이런 사람을 종속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에 자기, 여기서 자기라 하면
벤츠 독일에 있는 본점이겠죠.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고정 사업장이 아닌 종속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밑에 결국은 꽃표시의 고정사업장의 범위인데 우리 왼쪽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오른쪽 걸 공부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에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키워드만 불러드릴게요. 얘네들은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1번 단순한 구입, 2번에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 3번에 광고 선전 정보 수집과 제공,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주 2번 보시면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방법인데요. 내용 보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그냥 거주자 거를 그대로 준용하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그냥 그대로 준용하는데 단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 잘 보셔야 돼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까지만 가능하지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 이거 미국에 살고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비거주자에 대한 우리 가족들, 이런 경우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권, 점포 임차권 제외하고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 금액을 장부 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익 금액은 상증법에 의해서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상증법에 가보시면 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는 기본공제 등하고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추계 산정된 금액에 이 정도 빼줄 수 있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겠고요. 3번 보시면 사업자의 수익 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면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별 수 없이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익 금액을 계산하고 있고요. 4번 보시면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서 허위임이 명백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고 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이 틀린 설명이겠군요.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때 이 추계 결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에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일반적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문제 보시면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인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법령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해당하는 것이 이건 단순경비율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2번 보시면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물납은 인정되지 않지만 오직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가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설명. 3번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세무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기용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는 단순기용비율이 원래부터 안 되니까요.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4번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는 신고하고 떠나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처분됐네요. 그러면 이거 인정배당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세금 내야죠. 근데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던 자가 이번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이 문장이 참 여러 번 나오네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할 때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는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신규 개시자는 그렇지 않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이자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아예 원천징수 하지 않죠. 3번 비거주자의 중간연합에 관해서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준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4번 보시면 수시부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년도에 계속 수시부가로 몇 번 세금 넣는데 그 이후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5번 보시면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 챕터는 12절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인데요. 이거 계산 문제까지는 제가 손대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의의라든지 적용 신청 포기까지만 강의해 드릴게요. 자, 1번의 의의 보시면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노무 등을 출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도 분배 가능한 거 아시죠? 손실을 분배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인데 이게 보통 누구냐면 인적 회사의 성격이 있는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상법상의 한명회사, 합자회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다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동업자 보시면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라고 해서 4개의 군이 생겨요. 내국법인군, 거주자군, 외국법인군, 비거주자군으로 4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법인도요, 3일회계법인 파트너가 150명에서 200명 사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이 한 명 한 명이 다 거주자로서 거주자군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고 해서 동업기업을, 즉 회계법인을 하나의 도관, 파이프로 봐서 이 동업기업인 회계법인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결손금 발생에도 결손금도 배분하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점의 적용 및 신청 포기 보시면 적용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우리 국기법에서 배우시겠지만 각 기본세법 규정이 우선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우선하는 규정이고요. 적용 신청을 보시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아래 기한 내에 적용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법인은 신설사업도 개시 후 한 달 안에 하셔야 하고요. 이 외의 경우는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 신청,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준청산소득이죠.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동업기업으로 이번에 만약에 전환을 하겠다. 그 전까지는 일반 법인이었는데 나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전환하겠다. 그러면 전환하기 전까지를 청산하시고 세금 내셔야 하기 때문에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기한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만 청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배분명세 신고라고 해서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다음 달에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는 소득의 계산이나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번까지만 잠깐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왜 그냥 공동사업 합산까지 하듯이 1단계는 동업자 군별로 소득금액 계산하시고요. 2단계는 동업자 군별로 배분할 거 일단 배분 대상 나누신 다음에 3단계는 동업자한테 직접 나눠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우리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배웠던 거랑 유사한 구조입니다. 박스들을 설명해 보자면 1단계에서는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내국법인군, 1거주자군, 1외국법인군, 1비거주자군으로 일단 나누라고 되어 있고요. 2단계 보시면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동업자 군별로 자신의 손익 분배율을 곱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동업자 군별로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각 다 나눠가지고 이걸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1번만 보면요. 동업자 군별 소득의 구분이라고 해서 내국 관련은 내국법인군하고 거주가군 보면 분배할 수 있는 게 각 사업주도 소득금액인데 거주자군은요. 제가 몇 번 얘기해드리지만 근로 관련 소득은 배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소득까지만 배분이 돼요. 근, 연, 그 다음에 퇴는 배분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외국 관련은 외국법인 구분은 그냥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11절에서 이 표는 다 볼 필요 없다. 왼쪽 세로의 제목만 보자고 그랬죠. 그것만 배분을 할 수 있고요.
비거주자군도 이제 위와 같이 11절에서 배웠던 것들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세로의 결손금을 가보시면 내고법인부는 결손금을 다 배분할 수 있고 거주자군은 2배, 4기, 양 중에서 사업하고 양도소득만 결손금이 발생하니까 요거를 배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관련은 2배 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비거주자도 2배 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결손금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 2번에 동업자별 손익 분배 비율, 원래 약정에 따라서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나 어느 동업자의 출자 지분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의 출자 지분의 합계가 아주 커버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는 손익 분배 비율은 충분히 조작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분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득세에 대한 우리 말문제설법 마치고요. 뒤에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풀지 않을 거니까 우리 법인세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